Catching ideas is very tricky. Television and films and art. Colorful characters. It's just a fantasy. 오늘은 특별한 또 손님을 모셨죠. 장소도 달라지고 또 오랜만에 부스토크 항상 오랜만에 하게 돼. 오늘은 제 친형이자 또 한국의 최고의 다큐 기반으로 또 상업 영상 찍고 있는 영상 스튜디오 펩스의 대표 김예찬 감독님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김예찬입니다. 제 친형이고 또 저랑 오랫동안 동업을 해갖고 또 한 10년 넘게 같이 일을 했었고, 그래서 언젠가는 한번 같이 나와서 얘기를 꼭 해야 되겠다 싶었는데 오늘 모셔서 얘기를 하게 됐고, 오늘 편하게 주절주절 좀 얘기를 길게 해도 좋을 것 같아요. 좋습니다. 네. 여기 어디죠? 예, 저희 집입니다. 힐스오북스가 없어지고 이 상태까지 왔네요. 지금 처음으로 오피셜리 힐스 오브 북스 없어졌다는 얘기를 한 거예요. 왜냐면 힐스 오브 북스 계정에도 없어졌단 말이 없어서 아직도 찾아오는 사람이 손님들이 문 열었냐고 연락이 오거든. 아무튼 그렇고, 대표님 오늘 일 안 하시고 여기 와 계셔도 되나요? 네, 뭐 이것도 일 중에 하나니까요. 그러니까 업무를 생각하고 맞아, 이게 대표의 업무죠. 어쨌든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그냥 어떻게 그 일을 시작하게 됐고 이런 얘기를 좀 해보면 좋을 것 같아서. 네, 그게 뭐 저랑 뭐 상당 부분 겹쳐 있기도 하고, 그래서 약간, 그리고 어쨌든 창작을 그래도 업으로 삼아서 애 셋을 키워가면서 이렇게 지금 직원이 몇 명이죠? 지금 총 8명, 9명? 8명, 9명. 9명 규모로 어쨌든 상당히 많은 인원의 인생을 그래도 등에 짊어지고 지금까지 해오고 있는데, 사람들이 뭐 궁금한 것들도 많이 있을 것 같고 해서 이런저런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좋습니다. 네. 이게 원래 사실은 막 이렇게 나와가지고 떠들고 이런 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근데 불러주는 데가 없어가지고 떠들 일이 잘 없는데 오랜만에 이렇게 불러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한 4, 5년 전쯤 인터뷰 한번 했었던 것 같고, 되게 오랜만에 인터뷰 한번 하게 되는 4, 5년쯤 한 게 뭐지? 4, 5년 전쯤 어떤 브랜드에서 한번 초대를 해주셔서, 근데 그 브랜드에서 영상 감독들 시리즈로 그거지. 그거 베이스로 이제 옷들 만들고 모자들 만들고 했던 브랜드였는데, 그때 되게 좀 깊게 인터뷰 한번 해주셔가지고 한 번씩 유튜브에서 그거 봤다고 해주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 이후로 좀 업데이트된 얘기들도 많고, 저도 또 새로운 데서 또 한번 이야기할 기회가 잘 없었는데 좀 좋은 기회가 된 것 같습니다. 그때 그 인터뷰에 동혁이 형도 인터뷰했던 그걸걸요. 맞아요. 플립입을 한 3팀 한 건 했을 텐데. 네. 그게 나름 어쨌든 영상이, 그 나영석 PD가 그 얘기 최근에 한 게 되게 인상 깊었는데, 편집실에서 그 편집 기계를 만들 수 있는 것 자체가 권력이던 시대가 있었고, 그게 이제 되게 장비들이 편해지고 디지털화 되면서 이제 우리 같이 근본 없이 하게 된 사람들이 막 생겨났고, 한국에서 어쨌든 그렇게 생겨난 스튜디오들 중에서 그래도 되게 자리를 잘 잡고 포지셔닝을 되게 잘 해서 지금까지 또 잘 브랜딩이 되어오고 있는 스튜디오라고 난 생각하거든. 네. 그래서 어쨌든 스튜디오 펩스는 그렇고요. 그래서 그 시작을 한번 얘기를 나눠보면 좋을 것 같아요. 좋습니다. 뭐 그 편집 프로그램이 대중화되면서부터 정말 장벽이 낮아졌다는 얘기를 또 해주시긴 했는데, 근데 사실 카메라부터 좀 시작인 것 같아요. 카메라가 좀 시작인 것 같고. 하드웨어. 나는 그거를 소프트웨어보다 그 편집을 하드웨어로, 그게 반드시 있어야만, 그러니까 필름을 이렇게 하는 그 기계가 있어야만 됐다고 하더라고. 그 하드웨어적 장벽이 확실히 확 낮아진 그 시대를 우리가 혜택을 많이 받은 편이라는 생각도 들고, 그게 한 2010년쯤이었던 것 같아요. 아마 2010년쯤에. 근데 이제 그거지. 영상에 아예 근본도 없고, 그러니까 원래부터 영상 너무 좋아하고 했으면 사실 영상 공부를 했을 것이고, 영화 공부를 하거나 보통 루트가. 근데 이제 우리는 형은 어쩌다가 이렇게 영상을 하게 돼서 업으로 삼게 됐는지. 저 사실 오늘 오면서도 되게 좀 약간 떨리고, 그
긴장됐던 이유가 사실 저는 엄청 제너럴리스트거든요. 그러니까 뭐 하나에 막 푹 빠져가지고 덕후처럼 스페셜리스트로서 이건 나 진짜 너무 좋아해. 이건 너무 싫어. 저거는 진짜 짱이야. 이런 것들의 호불호가 좀 많지 않은 종류의 제너럴리스트여가지고 사실 두 분의 경우에는 굉장히 좀 덕후 기질을 갖고 있고 싫은 것들도 굉장히 많아요. 싫은 게 싫은 게 많아서 되게 친해졌어요. 어렸을 때부터. 싫은 걸 정확히 얘기할 수 있는 음. 그런 종류의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저 그게 아니어가지고 오늘 조금 떨리는 마음으로 왔고 근데 이제 처음으로 돌아가자면 사실 타고나기를 약간 예술가로 타고났잖아요. 옆에서 봐도 예신이 같은 경우에 타고난 예술가였고 저는 자라왔던 환경이 동생이 이미 예술가잖아. 그 어렸을 때부터 엄마 아빠 보더라도 누가 봐도 눈에 보이는 이런 아웃풋들이 정확하게 아주 잘 그리는 종류의 그림들이 나오니까 반면에 저 같은 경우에는 그러지 않았거든요. 그냥 굉장히 평범했어요. 엄청나게 평범한 인생에 그러다 보니 엄마 아빠는 그냥 첫째한테 을에 당연히 기대할 법한 공부에 대한 기대를 하셨었고 그리고 또 곧잘 따라갔던 것 같아요. 그런 공부에 대한 기대치들이 꽤 좋은 성적들을 내고 중학교에서도 꽤 잘하고 또 공부를 잘하는 고등학교를 가서 또 그런 생활들을 하다 보니까 당연히 저는 뭐 어떤 전문직 그런 직업들을 뭔가 내가 얻어내야 되겠다. 그 삶을 살아야 되겠다라는 목표를 가지고 살았었는데 근데 누구나 뭐 그런 기점들이 한 번씩 있는 것 같아요. 인생이 한 번씩 바뀌는 기점이 있는 것 같은데 그 기점이 한 25쯤 됐던 것 같아요. 25쯤 됐던 그 시기에 완전히 그 기점이 돼줬던 한 시기의 상황과 그런 게 있었는데 저희 아버지가 이제 목사님이시거든요. 아버지 목사님이시고 교회에 그 목사님 혼자 이제 교회를 다 이렇게 돌보지 못하시니까 중고등부나 유초등부 같은 경우에는 전도사님이라는 분을 들여요. 이제 고용을 해서 아이들을 이제 좀 키워내는 거죠. 그래가지고 저희 아버지가 한 전도사님을 모셔왔죠. 모셔와서 교회 내에서 저희는 그 당시에 중고등부를 거쳐서 청년부 되는 그런 시점이었고 근데 그 전도사님 오셨는데 아버지가 전혀 예측하지 못하셨을 거예요. 근데 들어오셨는데 굉장히 급진적인 사람인 거예요. 맞아. 그런 사람 우리가 영향 되게 많이 받았거든. 굉장히 진보적이고 교회 내에서 뭐 정치적인 이야기들을 하고 그런 뭐 사회적 기업이라든지 뭐 엄청 급진적인 레디컬한 이야기들을 많이 나누는 그런 분이 오셔서 사실 저는 진짜 무지했었거든요. 그런 부분에 공부를 열심히 하고 많이 했었지만 이과 출신의 사람이었고 사회적 문제들에 대한 관심도 많이 없었고 그냥 좋은 직업 갖고 돈 왕창 벌어가지고 어려운 사람들 도와주자. 그게 인생에 진짜 선한 것이고 멋있는 것이다 라고만 생각하고 살았었는데 그분 딱 오셔가지고 근본적인 질문들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생각했던 게 뭐지? 나 지금 어떻게 살아온 거지? 그런 고민들이 띵띵띵 맞아가면서 그러다가 이제 그 전도사님이 한 권 책을 가지고 오면서 추천을 해주셨던 책이 세상을 바꾸는 70인의 대한기업가라는 책이 있었어요. 근데 그 책에서 나오는 인물들이 뭐 탐스 슈즈라든지 아니면은 그렘린 은행이라든지 그 당시에 막 급격하게 세상을 바꾸는 시도들을 하고 있는 사람들에 뭐 대한 프라이탑 이야기가 같은 것. 프라이탑도 있었을 것이고 그런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가 70명의 이야기가 담겨있는 그런 책이었어요. 근데 그거 하나하나 읽으면서 와 미쳤다. 나는 그 약간 위인전에서 뭐 이순신이나 이런 걸 보고 앉았었는데 옛날 사람들이 이 세상을 위해서 이롭게 했던 것들은 봤는데 지금 이 순간에 세상을 바꾸는 사람들이 있네? 라는 거에 엄청 충격을 먼저 하나를 받았고 두 번째는 그 사람들이 인터뷰하러 다녔던 게 20대 청년 2명이었는데 유러피언들이었어요. 둘 다. 근데 걔네 둘이 그 프로젝트를 하려고 여기저기 그냥 맨땅에 헤딩하면서 스폰 받고 그러면서 이 사람들 한 명 한 명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인터뷰하고 그걸 책으로 냈더라고요. 근데 요 사람들도 멋있는데 이 두 명이 저한테 완전 꽂힌 거예요. 그게 모자이크
시작이에요. 그게 시작이에요. 그 책이 시작이었지. 저는 시골에서 있었으니까 네. 서울이나 이것도 좀 막 별 세계였거든요. 근데 그때 막 그런 채널들을 많이 봤어요. 뭐 다양한 것들. 근데 그때 제가 두 개가 아직도 기억나는 게 모자이크랑 리켄드 플레이 이렇게 해가지고 리켄드 플레이에선 뭐 10cm나 제가 막 좋아했던 어떤 유희열 라디오 천국에 나오는 그 당시 그런 인디 뮤지션들. 인디 뮤지션을 다루는 방송이 아예 없었잖아. 시골은 그냥 이소라의 프로포즈가 다거든. 그리고 EBS에서 공감. 근데 그러고 저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시골에서 학교를 나왔으니까 중고등학교를 서울이나 이런 어떤 딱 그 모여가지고 어떤 일들이 있는지를 아예 그걸 볼 수가 없는데 저랑 비슷한 연배의 사람들의 일반인들 인터뷰들이 올라오는 채널이 있는 거예요. 그게 모자이크였어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그걸 예신이랑 친구 되고 나서 예신이가 형이랑 둘이 했다 이렇게 얘기를 들어가지고 저 어렸을 때 사실 그게 되게 그러니까 어떻게 어떤 직업으로 가야 되는지 저는 한국에서 일반 교육 과정에 그걸 가르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편인데 그게 되게 도움이 많이 됐었어요. 어렸을 때. 네. 그래서 사실은 그런 평범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담겠다고 처음에 상상은 잘 못했었는데 시작한 거 아니었지. 처음에는 그런 대형 기업가들을 해보자. 이게 멋있게 포부가 나오니까. 컸지 오히려. 만날 수 있는 사람들이 그 사람. 근데 지금 보면 다들 귀한 일들을 하고 있잖아. 사실. 맞아요. 그런 것도 있고. 음. 근데 그냥 이제 가치적으로 생각을 했을 때 그냥 머릿속에 드는 생각이 심지어 그 사람들은 이 사람들이 찾아가지고 인터뷰를 해서 책까지 나오고 이 사람들의 얘기와 흡사한 비슷한 이야기들은 분명 다른 언론에서도 뉴스에서도 다 다루는 것들이 많은데 머릿속에 들었던 생각이 그럼 진짜 다뤄주지 않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다루는 게 진짜 또 멋있을 수 있겠다. 그리고 내 처지가 대학교 자퇴하고 어영부영 그냥 어중이 떠중이처럼 살고 있는데 이런 사람들이 세상에 뭐 90%를 차지할 텐데 90% 좀 많겠다. 한 70%라도 차지하는 어영부영의 인간들이 겁나게 많은데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가 내 이야기처럼 들릴 수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좀 더 크게 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래 그냥 시작부터 되게 가볍게 지금 뭐 취직 준비하고 있는 친구 얘기부터 당장에 담아보자 하면서 그렇게 시작되긴 했죠. 모자이크는. 그러니까 뭐 지금까지의 이야기를 내 사이드에서 또 한번 얘기를 해보자면 사실 뭐 어렸을 때부터 막 너무나 타고난 예술가 뭐 이렇게 얘기는 했지만 사실 나도 이제 그림을 그린 거지. 그냥 그림을 그린 건데 뭘 그려야 될지에 대한 감각은 별로 없고 그냥 기술적으로 그냥 그 손기술이 타고난 아이였던 거고 그리고 이제 마음속에 어쨌든 뭔가 표현하고 싶은 욕구는 굉장히 있는데 환경 교회고 약간 좀 이제 억눌린 듯한 느낌도 들고 항상. 그래서 나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계속 교회 환경에서 자랐지만 그러니까 의문이 드는 것도 되게 많았어. 그러니까 아까 형이 얘기했던 타고나기를 불만이 많고 약간 의심하고 보는 성격이다 보니까 그게 해소 안 되는 지점들이 되게 많았거든. 근데 이제 그 아까 말한 그 전도사님 오고 하면서 내가 이래서 좀 이렇게 마음이 불편했구나 하는 지점들 되게 시원하게 해주는 부분들이 있더라고. 그래서 이제 어쨌든 우리가 다 같이 그 영향을 되게 많이 받았고 그래서 그걸 읽고 하면서 그러니까 이게 난 그냥 이게 그림 잘 그리는 거는 아무 의미가 없는 건데 이걸로 뭘 해야 되지라는 고민 되게 많았고 그러니까 막 잘 그리는 거 그냥 내가 좋아하는 거 뭐 신발 몇 개 그리고 막 아니면 예쁜 사람 몇 개 그려갖고 그걸로 평생 먹고 살고 막 이런 거를 하고 싶지가 않은 나왔거든. 지금도 그건 마찬가지고. 근데 그런 측면에서 어디에다가 내가 시선을 두고 어떤 이야기를 수집해야 되지에 대한 게 고민이 있을 때 같이 그 책을 받고 그게 아마 형제였나 그랬던 것 같아. 두 명이. 형제는 아니었고 그냥 둘이 둘이었는데 또래 국적이 둘이- 다른 또래였어. 그래. 나는 책을 제대로 안 본 것 같아. 나 만화책 아니면 제대로 안 보거든. 그냥 전에 드는 느낌으로 어쨌든 그냥 느낌만 파악하는 느낌으로 했던 것 같고 그래갖고 이제 시작했는데 나는 예찬이 이제 뭐 깊이가 없고 막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사실은 나는 우리가
기본적으로는 어떤 문제나 어떤 생각이 들면 기본적으로 한 번 더 들어가는 습관이 돼 있다고 난 생각해. 어려서부터. 그래서 그걸 보고도 그냥 아 우리도 그런 한국판 사회적 기업 그때 사회적 기업이란 말도 막 나오기 시작하고 그럴 때였어. 그래서 사회적 기업까지 찾아가 보자 해서 안 그치고 사실은 그게 되게 습관이 돼 있어서 한 번 더 갔다고 생각하거든. 그게 있잖아. 그러면 아예 평범한 사람들한테 가는 게 맞지 않아까지 우린 갔던 것 같고 그래서 시작했지. 그리고 당시 아까 처음 얘기했다시피 기술적으로 미러리스 카메라라는 게 그때 처음으로 나왔거든. 뭐였어? 소니? 파나소닉이었고요. 아, 파나소닉의 GH1이라는 거를 저희가 처음 드린 거였고, 근데 그 친구가 갖고 있었던 거는 GF1이라고 조금 더 작은 이걸 드는 순간 떨어질 것 같아서. 괜찮아. 괜찮을 안 수도. 마셔도 돼. 1초 다 먹었어. 아 그럼 이렇게 교대하면 되겠다. 되게 아마추어 같다. 그치? 이게 이게 모자이크 같아. 아, 그래? 나 이게 계속 그 모자이크 나 진짜로 돌아간 것 같은 느낌 요즘 많이 든다니까. 나도 그래. 형이랑 다시 시작하는 거야. 맞아요. 저희 우리 둘 다. 대학교 졸업한 직후 같아요. 지금. 근데 그 새로운 마음으로 시작하면 너무 또 멋있는 그래서 거지. 그 또래 친구들 많이 만나고 있어. 우리 MG야. 그게 더 재밌는 거니까. 아무튼 그 GF1이라는 GF1이었지. 더 작고 더 가벼운 그런 바디가 하나 있었는데 그 친구가 막 그거를 너무 재밌게 갖고 노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영상도 된다고 하면서 보여주니까 그래 이렇게 할 거면 우리가 진짜 그냥 서면 인터뷰도 워낙에 많고 영상 인터뷰를 한번 진짜 해보자. 영상 인터뷰를 해보니까 근데 그 장점이 또 너무 많은 거예요. 특히 시작할 때 막 어버버하고 막 떨고 막 말도 제대로 못하는 그 모습부터 시작을 해서 막 1시간, 2시간 지나면 막 다 뚫려가지고 신나서 이야기하는 그 표정까지 잡히는 그 공기가 그걸 진짜 재밌게 봤었어요. 그래서 그게 기억이 나요, 진짜. 막 그러니까 되게 영상미도 예뻤다고 생각해. 그것들이. 나름 그 당시 기준으로는. 그때는 이렇게 포커싱만 안 맞아도 좋아 보였어요. 그러니까. 맞아. 그때는 진짜 그 아웃폭스만 돼도 그게 안 되는 그냥 DV 캠코더로 막 그쵸. 방송 그거 찍을 때니까. 그랬었죠. 그런 맛으로 영상까지 도입이 되면서 영상 인터뷰라는 포맷을 가지고 모자이크라는 웹진을 만든 거죠. 그래서 지금으로 치면 웹진이라는 건 사실 거의 없다시피 한 거고 없어졌고 한데 그냥 지금으로 치자면 플랫폼을 하나 만든 거나 다름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유튜브 채널이 그때는 없었고 유튜브 수익화하는 그런 모델이 없었던 때라 판도라도 있고 막 온갖 게 다 그때 그래서 우리가 UCC 상도 받았어. 맞아, 그 용어가 UCC였어. 맞네. 대한민국 UCC 대상이라는 대회였는데 그 대회에서 우리랑 돌고래 유괴단이랑 같이 상을 받았어요. 신우석 감독이랑. 그때 그 사람들이 그런 거구나. 그 이제 초창기에 우리가 뭐 찍어 올릴 때 돌고래 유괴단은 약간 미니어처 영상 같은 걸 찍어서 올리고 했었어. 그래서 우리는 되게 사람들 이야기를 이렇게 찍어 올리고 그쪽에서는 그냥 포커싱 이렇게 하면 미니어처처럼 보이는 그 효과 있잖아. 기술적인 그런 그렇게 해서 재미를 올리고 보여주고. 뭐 그런 시절이 있었죠. 그치. 근데 이제 모자이크는 그렇게 시작이 됐고. 근데 그게 이제 사실은 지금 생각해 보면 유튜브 채널, 유튜브 컨텐츠 같은 걸 되게 일찍 한 건데 그리고 나는 우리가 거기에 되게 더 강점이 있었다고 생각하거든. 기술적인 엄청난 것보다 아까 돌고래 유기단이랑도 비교를 했지만 우리는 그 당시에 진짜로 기술적인 거에는 진짜 관심이 별로 없었어. 우리는 이걸로 어떻게 진짜 이야기를 담아낼 수 있는가에만 되게 꽂혀 있었거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막 다른 기회들도 생겼고. 근데 그런 것들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이 어떻게 수익화되었는지라던가 그런 과정이 좀 궁금할 것 같아. 우선은 사실 인터뷰라는 것도 굉장히 전문적인 영역이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뭐 괜히 에디터가 있는 게 아니고 괜히 기자라는 게 있는 게 아닌데 그 당시에 인터뷰를 무턱대고 시작했던 그게 지금 생각해 보면 뭐 어린 나이에 패기였고 용기였고 그런데
우리가 생각했던 그 인터뷰의 포맷은 그 에디터나 기자들이 했던 인터뷰랑 조금 달랐던 것 같아요. 물론 그 사람들도 정말 편하게 해주고 정말 많은 대화를 하면서 인터뷰를 이끌어내지만 어쨌든 어떤 목적성을 가지고 인터뷰들을 진행을 하잖아요. 뭐 어떤 이야기를 듣고 싶은 게 있으니까 이 대상에 대해서. 근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진짜 그냥 요즘 나오는 유튜브 토크처럼 진짜 어떤 흐름에 대한 것들을 많이 정해놓지 않고 시작해서 진짜 꼬리에 꼬리를 물면서 궁금한 것들을 계속 해내는 방식의 인터뷰를 했다 보니까 그런 사람 만나고 대화 나누고 인터뷰하는 그 일련의 과정들이 계속 수시로 반복을 하면서 나름의 어떤 전문성들이 좀 생겼던 것 같고 그게 결국은 그 이후에 했던 모든 것들의 토대가 돼주는 무기를 만들어주는 약간 레벨업의 과정이었던 것 같아요. 사실 인터뷰의 과정이. 나는 그거 하면서 진짜 듣는 법을 많이 배웠어. 얼마나 만났어? 얼마나 많은 사람들 인터뷰했어? 한 몇백 명은 했지 않았을까? 와, 다 하면? 어쨌든 100명은 확실히 넘고 꽤 많이 했지. 짱이다. 나중엔 그게 비기슈 우리가 처음으로 한 그 협업이 비기슈였는데 비기슈랑도 이어져서 그 영상도 그러니까 그 비기슈 판매하는 노숙자분들 영상도 올라오고 우리 거에. 그러니까 그냥 그게 되게 신선했던 것 같아. 어떻게 보면 되게 아마추어리즘인데 그냥 아무 목적 없이 그냥 이야기 듣는 거. 근데 그게 지금 온 것 같아. 요즘 팟캐스트도 보면 무슨 주제 딱 정해놓고 떠드는 것보다 그냥 아예 계속 그냥 그 사람들 이야기 그냥 주절주절 친구들이랑 얘기하듯이 그게 이제 지금 온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 어쨌든 우리는 되게 진짜 이야기를 되게 듣고 싶어 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자기도 눈치채지 못할 만큼 자기 속에 쌓여 있었을 그 이야기가 끄집어 나올 때까지 그 이야기를 듣고 싶다. 근데 그게 그냥 내가 필요한 얘기를 그거 말고 요거 얘기해 주시면 안 돼요 라는 걸 절대 하고 싶지 않다. 라는 진짜 자연스럽게 가고 싶다는 생각이 되게 컸고 그래서 처음에 준비를 하면서도 내가 듣고 싶었던 이야기가 있어도 이 사람이 끌고 가면서 자기가 하고 싶은 얘기가 또 다른 데 있고 우리가 발견하면서 이 이야기들이 훨씬 큰 것 같은데 하면 얼마든지 그쪽으로 방향을 바꿔나가면서 이야기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제일 기억 남는 인터뷰. 제일 기억에 남는 인터뷰. 뭐 많은 많지만, 인터뷰들이 기억났는데 근데 그 중에서 제가 진짜 좋아하는 것 중에 하나가 저희 엄마 친구 인터뷰가 하나 있거든요. 맞아. 주변을 다 하니까 짱이다. 그냥 엄마 친구가 외국에서 잠깐 들어왔대요. 그래서 엄마 친구 한번 만나볼래? 진짜 해가지고 남녀노소로 간 거야 우리는. 그냥 아줌마잖아요. 그냥 근데 외국에서 왔다고 하시니까 궁금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딱 만났어. 근데 이 사람의 인생이 너무 재밌는 거예요. 들어보니까 대학 때 자기가 책을 너무 좋아했던 거야. 책을 너무 좋아해서 그 사람 특히 한 소설에 이제 꽂혀가지고 외국 책이었는데 그 책을 보다가 이 저자가 너무 궁금해서 이 저자한테 팬레터를 보낸 거예요. 근데 그 팬레터에게 답장이 오고 그 편지를 주고받다가 사랑에 빠져서 이 사람을 결혼을 한 거예요. 완전 포로스터 맞지? 그러면서 해외로 나가게 되셔가지고 그 유럽으로 가신 거야. 그래서 유럽에서 살고 자기 전문성도 엄청 살려가지고 엄청 커리어먼처럼 잘 나가시고 무슨 보안 국제 그 뭐 보안 회사들 보안해주는 그런 회사였던 것 같은데. 뭐 최근까지 들었던 게 사스 관련된 어떤 회사였는데 그런 회사에 되게 자리를 잡아서 엄청 커리어를 잘 쌓아 나가시기도 했고 근데 이제 그분이 또 해외에서 그렇게 베이스를 잡고 사시다 보니까 문화적으로 갑자기 확 튄 거예요. 그래서 그때 무슨 밴드였더라? RAM이었나? RAM의 광팬이었어. 그거를 듣기는 힘든데, 그치? 그 락밴드에게 갑자기 꽂혀가지고 투어하는 모든 투어를 쫓아다니면서 그 이 밴드가 얼마나 섹시하고 멋있는지를 정말 95년하고 이제 정말 16년을 나 인생을 같이 한
같이 한 그런 밴드거든. 사실 얘네들이 80년에 시작한 밴드인데 나는 95년에 알게 됐었어. 좀 늦기는 했지만 여하튼 정말 한 15년, 16년을 같이 한 사람들인데 아주 감개가 무량했었어. 오늘 그 아티클을 읽었을 때. 자기가 1년에서 그 직관을 했는데 이 사람의 눈빛이 그 친구가 게이잖아. 그래서 얼마나 섹시한 줄 몰라 하면서 막 얘기를 해주시는데 그게 너무 재밌는 거죠. 그 이야기들이. 나는 그 아줌마 인터뷰할 때 약간 그게 너무 인상 깊었어. 왜냐면 우리 엄마한테서 그거를 그러니까 순수하게 그냥 소녀처럼 나 이게 너무 좋아하는 거를 본 적이 없거든. 맞아. 한국 부모님들은 대부분 표현이 없죠. 왜냐면 그리고 자기가 좋아하는 거를 그만큼 좋아해도 된다고 생각을 못 하고 사셨으니까 내가 이거 진짜 좋아하는데 좋아하면 안 돼. 약간 이런 마인드로 사셨고 나조차도 조금 그게 있는 사람이어서 근데 그 나이 때 분이 막 너무 좋아갖고 막 그 덕질하는 걸 막 얘기하는 걸 보고 나는 좀 되게 막 한 대 맞은 것 같아서 나도 내가 좋아하는 걸 더 좋아하는 게 그 좋은 거구나. 난 그거를 나쁜 거라 생각했거든. 좀 맞아. 이상한 죄의식들이 있지. 이 죄의식 한국에서 있잖아. 근데 진짜 많이 배우게 되겠다 사실. 그 사람들을 계속 만나는 거니까. 그래서 엄마 친구 만나면서 그때 어른이랑도 친구가 될 수 있겠네. 이런 그치. 정도면 이런 정도 이야기는 내가 다음에 만나서 또 너무 신나서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 그래서 한국 오시면 꼭 봐. 그 분도 우리 궁금해 하시고 인사 한 번씩 할 때도 있고 친구가 되지 진짜. 그런 인터뷰도 너무 좋았었죠. 그러니까 그 경험들이 되게 좋았어. 그리고 어쨌든 그렇게 단기간에 우리는 그 얘기 되게 많이 했는데 이 핑계로 사람 만날 수 있고 들을 수 있고 멍석 깔아주지 않으면 사실 이야기할 기회가 많지 않잖아. 예찬도 이야기하고 싶은데 기회가 없다고 하는데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 할 말 없다고 해도 할 말 있지. 한두 시간 해놓으면 누구나 할 말이 있거든. 모든 인생에. 그래서 그게 어쨌든 지금의 내가 뭔가를 뭐 작품을 구상하거나 할 때도 진짜 그게 되게 탄탄한 뼈대가 된 것 같아. 내 가치관 형성하는 데도 그렇고. 그게 그 이후로 근데 우리가 그걸 되게 오래 했지만 결국엔 어느 시점에서 넥스 레벨로 가야겠다고 선택을 하고 그걸 또 그만두기도 했고 그때 이야기를 좀 해주면 좋을 것 같아. 그 과정을 조금 또 설명을 해드리자면 우선은 되게 근본적으로 되게 생각을 많이 하는 편인데 평범한 사람들 인터뷰를 하기로 했는데 그럼 평범한 게 뭐야 도대체? 야, 너도 나도 다 평범하고 다 평범한 건데 내 기준으로서의 평범함인데 계속 그러면 너무 협소하고 나만의 기준을 가지고 평범함이라는 거를 내가 규정하는 것 같다는 생각을 좀 많이 했고 그러면 어차피 내가 규정하는 거 기왕이면 더 안 들리는 목소리를 좀 들려주고 싶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런 차원에서 뭐 인디씬에 대한 관심도 계속 더 갖고 싶기도 했고 근데 인디씬은 내가 좋아하는 멋있는 종류의 것 중에서 안 들리는 거라면 그냥 사회적 문제 때문에 안 들릴 수밖에 없는 진짜 약한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에도 관심이 갔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측면 중에 한 측면이 홈리스 문제 이런 부분들을 다루는 빅이슈 코리아라는 잡지라는 게 있었고 그 잡지도 영국에서 시작된 잡지인데 한국에서 처음으로 들여와가지고 시작된 한 팀이 있었어요. 우리도 2010년에 시작했고 거기도 2010년 시작하다 보니까 같이 뭔가 해보자 하고 만나가지고 이야기를 해서 그쪽에서는 잡지를 만들지만 늘 컨텐츠가 필요하니까 우리한테 그냥 전적으로 영상들을 자유롭게 만들어라 해서 시작이 된 게 노숙인들 인터뷰를 저희가 하나씩 또 모자이크 인터뷰를 쌓아가듯이 그분들 이야기를 진짜 평범한 사람들의 인터뷰와 같이 섞여서 이 사람들의 이야기를 우리가 듣기 시작을 했고 그 과정을 거치다 보니까 빅이슈 내부에서 노숙인들이랑 같이 축구를 하는 그런 홈리스 월드컵이라는 대회가 있거든요. 이게 되게 신박한 대회예요. 그러니까 그냥 길거리에 누워있을 것 같은 사람들인데 이 사람을 축구를 통해서 자활을 시키고 그 사람들로 선수를 만들어서 홈리스 월드컵이라는 대회를 만들어요. 이게 전 세계에
세계 모든 나라 많은 나라에서 모여가지고 하는 대회인데 이게 월드컵이나 올림픽보다도 참가국이 더 많아. 많은 이유가 정식 등록 안 된 나라들도 다 참여를 할 수 있는 거라서. 그래서 그렇게 조직을 해서 만들고 매년 열리는 대회예요. 그래서 매년 다른 나라를 돌면서 대회가 열리고 한 번 출전했던 선수는 다시 출전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 사람 한 번 경험했고 너 이제 자활할 기회를 얻었다. 충분한 에너지 얻었으니까 새로운 사람에게 기회를 주자. 그래서 꼭 뭔가 우승을 하거나 실력을 뽐내기 위한 대회는 아니고 전 세계의 노숙인들이 다 모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 세계 홈리스들이 모여서 야, 저 새끼도 축구해가지고 잘하잖아. 저 새끼도 인간적으로 살고 있잖아. 저렇게 이렇게 밝고 이렇게 열심히 에너제틱하게 살고 있는데 서로 띵띵띵 맞는 거죠. 그렇게 해서 자활하는 그런 대회인데 그 대회를 예실이랑 저랑 이제 영상을 찍으러 처음 갔던 게 이제 프랑스 파리 대회를 가서 우리가 그냥 엄청 대단한 기술을 가지고 찍은 게 아니지만 그렇게 찍어서 기록하고 한 영상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 영상을 이렇게 저렇게 외부적으로도 좀 반응들이 있었는데 빅이슈 내부에서도 그렇고 영화 쪽에서는 좀 재밌는 소재로 보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당시에 임순례 감독님이라고 그때 만난 거. 네 핸드볼 그 우생순 영화 만드신 임순례 감독님이 요 소재를 와이키키 브라더스. 초창기 것도 너무 좋죠. 그 영화를 그 소재를 보시고 이거 영화 하면 되게 좋겠다. 근데 다큐로 만드는 게 훨씬 좋을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셔서 그거를 다큐멘터리를 맡길 팀을 이제 찾기 시작하셨는데 우리가 이제 그거를 찍어온 거를 보시고는 야 기왕 니네 막 뭐야 니 카메라도 다루고 편집도 하는데 니네가 그냥 다큐 하면 될 것 같은데 하면서 우리한테 니네가 연출해 내가 제작할게 라고 하면서 진짜 말도 안 되는 제안을 주신 거예요. 그 당시에 아무것도 모르던 그냥 UCC 브라더스한테 얼라들한테 근데 그냥 요즘에 보면 감독들 세상처럼 돼 있잖아요. 감독은 자기가 하려고 되는 게 아닌 것 같아. 그런 식으로 뭔가 감독되는 포인트들이 저는 있는 것 같아요. 감독이 된 거네. 그래서 감독 된 거죠 사실. 우리 팀이 어쨌든 그 기회를 얻은 거지. 연출가가 되게 된 거네. 그 기회를 받았는데 근데 사실은 우리는 오히려 지금 스타일에 맞는 되게 짧은 영상들을 많이 했었기 때문에 그 당시에 한 편의 영화를 만든다거나 한 편의 다큐멘터리를 만든다는 거는 긴 호흡에 뭔가를 해야 되는데 익숙치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이야기들을 충분히 나누고 나니 그럼 임순례 감독님이 원래 이제 관록 있는 한 다큐멘터리 감독님을 한번 섭외를 해줄 테니까 공동 연출로 해서 배우기도 하고 진짜 작품화까지 한번 가봐라. 최고의 기회다. 너무 좋은 기회가 된 거죠. 그지. 우리를 그렇다고 조연출로 내는 게 아니라 연출 뭐 공동 연출로 해준 거야. 그렇게 해서 이제 붙여주신 감독님이 박봉남 감독님이라는 감독님인데 그 당시에 바로 직전에 암스테르담의 다큐멘터리 영화제 세계에서 가장 큰 대회가 있는데 그 영화제에서 아이온 크루즈라는 작품으로 대상을 받으신 그게 아이온 크루즈 그것도. 전 예신이 지금 인생 그 복습하는 모든 게 헛된 것이 없다. 그래서 그 감독님이 저희랑 붙어서 하나하나 막 왜 카메라를 레코드를 누른 다음에 조금 있다가 이렇게 찍어야 되고 다 찍은 다음에도 왜 충분히 몇 초 정도 쉰 다음에 또 끊어야 되고 막 진짜 그냥 너무 세세한 거 하나하나까지 우리가 진짜 선생님을 만난 거네. 배워가면서 그러면서도 공동 연출 대우도 또 해주시면서 진짜 너무 좋은 분을 만나서 저희가 그때 이제 한 3년 정도 노숙인들 쫓아다니면서 되게 깊은 트레이닝을 했죠 사실은. 그러니까 어쨌든 시작점이 그냥 상업 영상 그림 예쁘게 담는 걸로 시작한 게 아니라 진짜 이야기를 예쁘지 않은 곳에 가서 그리고 어쨌든 다큐 베이스의 기술적인 거를 먼저 더 배운 거지. 훨씬 지독하게 제일 현장에서 힘든 현장에서 배운 거지. 그래서 그 빅이슈 했던 때가 첫 수익 중에 하나였어요. 빅이슈 코리아에서 매달 한 명의 인건비를 우리에게 전달을 해주면서 그걸로 뭐 몇 명의 인터뷰를 진행하는 그런 형태의 계약으로 첫 수익 중에 하나였고 또 다른 한편에서의 또 첫 수익은 인디씬에 대한 관심이 있었다고 했는데 렉앤플레이가 했던 것처럼 우리는
고민의 결이 좀 달랐어요. 거기도 결국은 인디 씬을 조망하고 멋있는 뮤지션들 발굴하는 거지만 우린 조금 더 사회 문제에 좀 관심이 있어서 야 근데 음악 하는 사람들 진짜 많은데 왜 다 홍대에만 모여 있는 거야? 시골에는 없는 거야 진짜로. 이게 한 번 더 들어가는 게 문제거든 항상. 진짜 힘들게 그래서 스위카가 안 돼. 그래서 한 1년 걸릴게 3년인가. 맞아. 근데 제대로 배우는 거네. 그래서 그때는 이제 되게 재밌던 프로젝트 중에 하나였는데 결국은 시골 클럽 하나하나 전화해 보면서 와. 여기 진짜 뮤지션들이 있잖아. 내가 안 본 거잖아. 사람들이 그 사람들을 찾아간 게 아닌 거고 알려지지 않았을 뿐이고 실제로 자기 음악, 자기 싱어송라이터, 자기 곡 써가지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키키 브라더스를 실제로 찍었어. 그러니까 심지어 홍대 뮤지션들도 보면 홍대에서 나오자는 게 아니잖아. 그치. 지방에서 하다가 올라온 사람들이 많은 거지. 근데 왜 홍대로 꼭 올라와야만 하는가? 이 사람들의 자의적 선택인가? 아니요, 지방에는 들어준 사람도 없고 지방에서 하면 아무도 모르니까 올라오는 거니까. 그래서 뭐 광주부터 시작해서 대구, 부산, 제주, 인천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그 뮤지션들을 라이브 영상도 찍어주고 왜냐하면 그 사람들한테 약간 선물 같은 거니까 그 로컬 배경에서 뮤직비디오 찍어준 거지. 자기가 가장 자기한테 의미 있는 장소라 생각하는 로컬 포인트로 가서 라이브 음악을 찍고 밤에는 저희가 스노우피크에서 캠핑 장비를 협찬을 받았어요. 그 스노우피크 텐트를 쳐놓고 그리고 잔스포츠. 저는 잔스포츠에서 가방을 받았고. 가방이 지금도 가방. 그리고 잔스포츠에서 가방을 협찬을 받고 우리 아람 누나 여기 이거 열심히 보고 아람이가 계신데. 해준 거야? 아람 아람, 누나가 아람이가 이제 그 샤라우트 부분을 아람 누나. 오케이를 해줘서 그 잔스포츠에서는 심지어 돈도 좀 줬어요. 돈도 좀 줘서 아람이가 큰일했네. 진행할 수 있는 안 그래도 최근에 내가 막 이 손글씨로 일기 같은 거 써가지고 스토리에만 올렸었는데 옛날 이야기들 좀 들어가다 보니까 아람이 이제 연락이 온 거예요. 아람이가 쪽지를 잘 보내요. 옛날 생각이 난다고 하면서 그래서 일산 친구들이었잖아. 그치 그쵸? 맞아요. 아람이한테 덕분이라고 덕분에 여기까지 왔다고 그런 얘기를 또 그때 했었지. 그 가방 그런 게 되게 컸지 그때. 왜냐면 그치. 장비를 다 너 갖고 다녀야 되는데. 그리고 그냥 뭔가 이거 같이 있는 거다라고 인정해 주는 거니까. 그치. 어. 샤라웃 해주는 거지. 그래서 그 스노우피크 텐트에서는 밤에 모여가지고 뮤지션들이랑 잤어요? 앉아서 잠은 안 자고 거기서 이제 인터뷰를 했어요. 토크를. 그 시골이라고 하니까 좀 미안한데 지방에서 음악을 한다. 지방에서 지역, 음악을 지역. 하는 것에 대한 의미, 그 자기네 지역에서 그리고 자기 음악은 어떤 음악이고 이렇게 쭉 설명하는 그런 걸 해서 그것도 이제 거의 오리지널 프로젝트가 조금의 수익이 됐던 첫 사례인 거죠. 그때 저희한테. 왜냐면 우리가 그래서 지방을 그러니까 그게 프로젝트 명이 흥얼흥얼 팔도 어쿠스틱이라는 프로젝트였고 그래서 전국 돌고 우리가 그거를 애석하기도 홍대에 다 모아서 공연도 했어. 공연도 하고 그 공연 수익을 뭐 적게나마 뭐 나눠 보려고도 하고 뭐 이래저래 이런 것들 많이 해봤지 시간들. 되게 멋있는 움직임이었어요. 그래서 그 홍대에서 공연 기획도 해보고. 커먼 그라운드였나? 어쨌든 커먼 그라운드. 커먼 그라운드 사장님이 이 기획이랑 이야기들 너무 재밌게 봐주셔가지고 야, 이 되게 어린 것 같은데 얘네 전국을 다 돌았다고? 그 팀들이 이렇게 있다고? 그리고 또 이걸 보러 올 사람들이 있다고? 이게 다 어이가 없는 거예요. 자기들이 듣기에는. 왜냐하면 공연 씬 자체도 이미 침체가 많이 돼 있고 그냥 기존에 잘 나가던 뮤지션들도 관객석 채우기가 어려운데 그런 상황이었는데 우리가 그걸 무턱대고 한다고 하니까 그래 한번 해봐 하면서 기회를 주셨었죠. 근데 전국에서 광주, 부산 붙여서 같이 하고 뭐 제주, 대구 막 이런 거 붙여서 하고 공연을 뭐 2, 3일짜리 공연 기획을 했는데 모자이크 때부터 우리를 좋아했던 분들이 꽉꽉 채워주시는 거예요. 그 자리를. 근데 그게 막 이슈화되고 그러니까 그런 일들 너무 재밌었고 우리가 모아놨던 공연들도 있지만 그 이후에 여러저런 행사들도 같이 초대가 됐었어요. 뭐 음악 영화제도 가고 제천국제음악영화제에서 아예 그런 무대 같은 거 따로 우리한테 배정을 해줘서 팔도 어쿠스틱 무대를 따로 무대로 해서 그래서 그래서 되는 뮤지션들 이제 가까운 뮤지션들 같이 가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많이 했었지. 공연도 하고 그렇게 했었죠. 그래서 빈벤더스 얘기 듣는 줄 알았어. 그러니까 형이 한창 저 홍대 힙합 씬을 주무르고 있을 때 우리는 이제
인디씬에 통기타맨들 지방을 돌아다니고 있었어 그때. 메이저. 그래서 그 중에 몇몇 팀들은 또 아예 서울 올라와서 뭐 매직 스트로베리랑 같이 계약을 하기도 하고 약간 재밌는 그런 경험들이 있었죠. 맞아. 그 여전히 그 지역 지키면서 광주에서 잘 하고 있는 팀도 있고. 맞아. 지방에 나도 제이통이랑 같이 막 지방 클럽 공연 같은 거 보고 하면 거기에 어떤 팬덤 있는 사람들이 진짜 있더라고. 그 서울에 안 오고 그냥 거기서 로컬 플레이어들 중에. 근데 진짜 감정 움직이는 팀들이 있었어. 거의 없긴 한데 거의 없더라고. 사실 로컬 플레이어 하면 제이통인데. 서울 사람이지. 아무튼 그쵸. 그랬습니다. 그게 이제 뭐 수익의 처음이었고 그리고 나서는 사실은 요 모자이크 베이스의 이런 활동들 뭔가 새로운 기획 막 재밌게 뭔가 시도해봤던 거 막 팔도 어쿠스틱 같은 것도 해보고 노숙인들이랑 이런 것도 해보고 막 자전거 겁나 좋아하는 그런 깔롱쟁이들 모아가지고 뭐 궁에 가서 픽시를 타기도 하고 되게 재밌는 보물 기획들은 찾기 하고 뭐 별거 다 했죠. 그리고 나서는 이제 순서상으로 치자면 그 재밌는 일들이 막 2010년과 2010년대 초반에 이루어지고 있다가 근데 깊게 들어가자고 생각했던 뭐 2012년, 13년, 14년 그 당시에 다큐멘터리를 만드는 쯤 해서 3년을 다큐멘터리에 깊게 들어가다 보니까 이 우리를 좋아해줬던 이 커뮤니티를 거의 방치하다시피 신경을 못 쓴 거예요. 그런 움직임들 그리고 함께 거기에 관심이 있어서 모였던 사람들을 모두 신경 쓸 수가 없었고 결국은 이제 다큐멘터리가 끝나고 나서 엄청 저 개인적으로는 되게 공허한 마음이 들었어요. 와, 작품을 그렇게까지 하니까. 네. 그거 그렇게 쫓아다녀가지고 방송 한 편 냈는데 끝인 거예요. 와. 근데 하면서도 저는 좀 완전 F라 가지고 그 노숙인들 한 사람 한 사람 이야기 들으면 너무 내 이야기 같고 내가 그 활동가인지 다큐멘터리 감독인지 그 경계가 계속 모호해지는 시점들이 많으면서 아 이거 너무 고통스럽다. 남의 고통을 내가 직시하면서 이거 찍는 행위도 너무 고통스럽고 내 이 사람 인생에 다 바꿔주지도 못할 거면서 애매하게 계속 걸치면서 이 사람의 인생을 뒤흔드는 것도 너무 고통스럽고 그런 마음이 들면서 아 이제 못하겠다. 다큐멘터리 못하겠다. 안 할란다 하고 다시 모자이크를 돌려보다 보는데 이것도 못하겠는 거예요. 이미 거의 공중분해 시대다시피 하니까 이게 뭐 어떻게 해야 되나 하다가 조금씩 그냥 그 해왔던 플레이 때문에 연결됐던 일들을 일로서만 조금씩 해갔죠. 근데 그 당시까지만 해도 대단히 커머셜한 무언가들을 해나갔던 건 아니고 거의 뭐 그 사회적 경제 씬 안에서 있었던 어떤 홍보 영상, 무슨 스케치 영상 그런 거 위주의 한 뭐 100, 200, 200, 300 그 정도 바운더리의 일들을 해나갔던 것 같아요. 내가 기억하기로는 어쨌든 다큐멘터리를 본격적으로 하면서 나는 또 나대로 그럼 나는 좀 그림을 그려야겠다 하고 좀 이제 막 잡지 일러스트를 그때 진짜 많이 했거든. 그러면서도 나도 이제 아 잡지 일러스트 안 해 이런 상태가 되고 있었고 그때 고아웃. 네, 그때 그리고 형 그때 이미 알고 있었고 거의 이제 그 시점에 그런 게 나왔어. 셀레브, 아이콘 TV 이런 것도 이제 막 나오면서 그거를 그냥 조금 더 돈을 투자를 해갖고 아예 그 이걸로 돈을 벌어보자 하는 플랫폼들이 나왔거든. 근데 우리는 이제 그런 것들이 아니었었고, 그래서 그런 것들 사이에서 우리가 계속해서 이걸 이어왔으면 우리가 자연스럽게 글로 넘어갔을 수도 있었을 텐데 또 그때쯤 됐을 때 우리가 또 멤버들이 많아져 있었고 우리가 다 같이 그걸 하고 싶냐 하면 아닌 사람들도 되게 많았고 또 우리 내부 멤버들 중에서 그러니까 옛날에 그런 활동을 할 때는 다 그래도 대학생이고 아니면은 그 비슷한 나이대였는데 다들 이제 하나둘 취직하고 뭐 하고 다 없어져 있는 거야. 돌아보니까 다 어디 갔어? 야, 그럼 우리는 쟤네 이제 먹고 산다는데 우리 뭐 해 먹고 살지? 이게 된 거야 갑자기. 그 이제 현실적인 고민들 더 하게 되는 시점에 온 거지. 그러니까 막 잔스포츠 가방 받고 이걸로 기분 좋은 걸로 한 달 살 수 있는 이제 시기가 지난 거지. 나 혜연이랑 결혼하고 싶고
여찬도 마찬가지고 다 서로 그렇죠. 그래서 사실 결국은 돈을 벌어야 되겠다라는 결심들은 서 있는 상황이었고, 저도 결혼을 하게 됐고요. 결혼을 했고, 그리고 결혼을 하면서 바로 아이를 낳는 상황이 왔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진짜 발등에 불이 떨어진 거예요. 그리고 세상을 보는 관점 자체가 완전히 달라진 거예요. 어쨌든 세상 좋은 일, 내가 재밌는 일, 막 호기심 넘쳐서 이렇게 해보고 저렇게 해보고 했었던 수많은 뜬구름 잡는 생각들이 쫙 모이면서 하나로 포커스가 잡히는 거예요. 가족을 위해 산다. 그리고 가족과 함께 재밌게 뭔가 할 수 있는 것들을 해야 되겠고, 그걸 위한 판을 만들어야 되겠다라는 것으로 많이 좁혀졌고, 그러면서 결국은 첫 번째는 돈이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돈을 어떻게 버느냐가 그 관건이잖아요. 근데 그 당시에 잘하고 있던 셀레브에서 연락이 온 거예요. 니네 눈여겨봤었고 모자이크 때부터 재밌게 봤는데, 저한테 이제 먼저 연락이 왔죠. 한번 같이 우리한테 들어와 보지 않을래? 라고 제안이 왔는데 고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가서 들어봤어요. 그랬더니 와서 한번 해보고, 그리고 가서 이제 얘기를 하려고 했던 게, 나 혼자가 아니고 같이 했던 친구들 몇 명 있으니까 다 같이 하는 거 괜찮냐, 혹시 들어갈 때. 그러니까 뭔가 인수합병 하듯이 같이 들어가는 게 괜찮냐 하니까 밴드 프론트맨이야. 좋대요. 그것도 다 괜찮대. 그럼 이제 돈 얘기를 해보자. 그래서 연봉 얘기를 하는데 제가 생각했던 그 마지노선보다 조금 높게 불렀어요, 다들. 근데 그것도 오케이를 하겠대요, 자기네가. 그러니까 셀레브는 그 당시에 투자를 좀 받은 상황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약간 배짱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아니 그때 컨텐츠가 되게 많이 나와서 그리고 어쨌든 우리는 통으로 컨텐츠를 계속 뽑아낼 수 있는 어떤 팀인 게 검증이 돼 있었으니까. 그래서 돌아와가지고 갑자기 고민이 되는 거죠. 친구들이랑 한참 얘기를 하는데, 그때가 한 2, 3일인가 남았어요. 그 결정해서 나가는 게. 근데 일단 연봉 협상까지 하고 왔으니까 사실상 이제 언제 시작하냐만 남아 있었던 건데, 주말에 아무리 생각해도 내가 직접 만들어 가지고 하나, 들어가면 결국 남의 걸 만들어 주는 건데 돈을 준다고 한들, 우리가 제대로 커머셜이라는 이름으로 전력을 다해 본 적이 있었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한 명 한 명 전화를 하면서, 야, 내 생각에는 이거는 우리끼리도 한번 해볼 수 있을 것 같다. 그냥 요거 내가 너무 미안한 말이지만 내가 다 못하겠다고 얘기를 할 테니까 같이 한번 제대로 시작을 해보자. 그거 이제 다 전화를 해서 끊고, 그때부터 이제 막 머리 굴려가면서 펩스라는 것의 시작을 도모한 게 그때부터였던 것이 사실은. 풍동에 사무실 구하고. 그렇게 해서 이제 커머셜이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스튜디오 펩스라는 이름을 예신이랑 뭐 저랑 형진, 주호 이렇게 넷이 이제 중심이 돼서 일주 들어오고, 모자이크 때부터 있던 멤버들 중에 마지막까지 남은 주호라는 친구는 여전히 다큐멘터리 호미스 월드컵 재밌게 한 다음에 자기 다큐멘터리를 뭐 술탄 오브 더 디스코, 밴드를 담은 슈퍼 디스코, 다큐가 더 맞았던 거고, 김대중을 담은 씨 없는 수박 김대중 다큐멘터리도 만들고, 그걸 계속 해오고 있으면서 그래, 니네 그거 하면 나도 같이 할게. 그렇게 오케이 했고, 형진 감독 같은 경우에는 언론고시 이제 계속 시험 준비하고 뭐 취업하다가, 야, 그거 그만해, 같이 하자. 그래. 되지도 않는 걸, 붙지도 않는 걸 몇 년. 어쨌든 이제 여러 그 결단 끝에 같이 하자 해서 넷이 이제 그 용기를 낸 거지 됐죠. 사실은. 의기투합하게 됐죠. 다들 뭐 그래도 다 꽤나 주변 친구들은 취직도 다 잘하고 좋은 번듯한 대학 나온 친구들이었는데, 그거를 다 이제 포기하고 걸어본 거지 그때. 걸어봐야지 항상. 다시 한번 걸어본다. 어쨌든 아무튼 그렇게 해서 펩스가 시작이 됐고, 근데 펩스 시작되는 시점에는 아마 사무실을 만들면서 시작을 했던 것 같아요. 사실은 정발산에서. 그 전에는 그냥 잔잔바리로 들어오던 일들을 해결했던 게 풍동 사무실에서 모자이크 이름을 했었던 것 같고, 이제 펩스로 제대로 시작하자고 할 때는 공간 디자인부터 뭔가 아이덴티티를 갖추고, 그리고 로고 디자인도 그렇고 브랜딩도 그렇고 모든 게 좀 한 결을 가지고 갈 수 있게 처음으로 이제 브랜딩을 제대로 시작을 했던 것 같아요, 그때가.
모자이크 때도 막 나름 그때가 사실은 오히려 컨텐츠나 이런 게 디자인할 건 훨씬 많았거든. 막 포스터도 만들고. 근데 어쨌든 그때는 진짜 대학교 다니면서 그리고 심지어 일한다고 대학교를 잘 안 다녔어. 그래서 진짜 나 기억이 나. 그 어떤 누나가 했던 말이 되게 아마추어 같다는 얘기를 했던 것 같아. 그래서 그때는 나는 뭐든지 다 인정 안 하는 느낌이었기 때문에 지가 뭘 한다고 회사나 다니면서 이러면서 생각을 했었는데 근데 이제 한 1년만 지나고 봐도 와 진짜 막 근데 어쨌든 펩스 하면서는 우리 전반적으로 좀 더 신뢰감이 가는 이미지를 만들자 하면서 다시 한번 만들어 봤었지 그때. 모자이크 할 때는 사실은 이렇게 둘이 했던 것들이 굉장히 많기는 하죠. 그래서 그냥 제가 머릿속으로 야 이거 재밌을 것 같은데 뭐 궁예를 자전거 타고 놀러 가는 거 재밌을 것 같은데 하면 이제 계속 딴지를 거죠. 그건 왜 해야 되는데 그거 뭐 별론 것 같고 뭐 어쩌고 저쩌고 제가 살짝 위축됐다가 아 그래도 요렇게 하면 요건 말이 될 것 같은데 그러고 나면 이제 그 바탕으로 별론데? 그림 안 멋있는데? 디자인 이제 하기 시작하고 그럼 디자인 하기 시작하면 또 제가 피드백을 또 날선 피드백들을 하고 야 그거 촌스러운데 별론데 막 하면은 아니야 이게 멋있는 거야 뭐 알지도 알지도 못하면서 못하면서 알지도 못해서 지랄하냐고 하면 제가 또 아, 그래도 요거를 좀 이렇게 하는 게 더 나을 것 같다고 그러면서 이제 좀 듣고 또 조금씩 중간 지점을 찾으면서 그냥 우리 둘이 얘기하면 그 당시 다른 멤버들은 다 이제 오래 안 본 사람들은 싸우는 줄 알았어 진짜로. 그래서 뭐 의견을 내기보다 아, 그래 그냥 가면 되겠구나 하는 느낌으로 둘이 어떻게 정리되면 시작되고 뭐 그런 분위기들 그런 것들을 했었죠. 근데 이제 펩스 할 때는 사실은 뭐 어쨌든 미션 자체가 돈을 벌자는 거에 되게 명확하게 있었기 때문에 되게 상업적인 컬러를 낼 수 있는 형태의 뭐 로고 디자인도 생각을 했었던 거고 뭐 모자이크라는 거는 이름부터가 뭐 세상의 여러 점점점점들을 모아서 멀리서 보면 어떤 큰 그림이 나올 거다라는 그런 원대한 뜻 같은 게 담겨 있었는데 말 그대로 뭔가를 담는 플랫폼이었던 거지 그 자체로 뭔가 명확한 브랜딩을 보여주고자 했던 건 아니었거든. 그냥 여기에 이것저것 다 들어올 수 있는 그릇만 만들자는 느낌이었는데 펩스는 시작은 좀 달랐죠. 그래서 뭐 근데 뭐 펩스 관련해서 내가 물어보고 싶은 건 또 결국엔 비슷해. 어쨌든 펩스도 그러니까 뭐 시각적인 브랜딩뿐만 아니라 내가 느끼기에는 브랜딩을 굉장히 잘했기 때문에 지금 한 포지션을 차지하고 있는 거라고 생각하거든. 근데 사실은 상업적인 영상을 하는 어떤 스튜디오나 회사가 뭔가 브랜딩하는 게 쉬운 일은 아니거든. 말 그대로 클라이언트 거를 잘 담아주는 게 역할인데 그 비율이 되게 중요한 것 같거든. 그 와중에도 우리 색깔 좀 넣어야지 이게 점점 설 자리가 생기는 거잖아. 대체가 안 되고. 근데 그런 것들을 어쨌든 사실 나는 한 반보 정도 담그면서 계속 그 치열한 고민들을 내가 엄청 100% 같이 하진 못했고 그러면서도 이제 보면서 같이 걱정도 하면서 봤을 때 결국 지금 보면은 아, 그 고민해왔던 결과가 지금 결실을 맺고 있구나 싶은 생각들이 들거든. 그래서 초반에는 사실은 브랜딩인지도 모르고 브랜딩의 활동들을 해왔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해왔던 게 진짜 그냥 클라이언트 잡만 해와서 했던 것들이 아니니까 그 정발산동에 있는 작은 공간에서 뭐 맥주 워크숍 같은 것도 하고 무슨 사람들 모아가지고 뭐 레모네이드 파티 같은 것도 하고 그런 어떤 기획적인 측면에서 우리가 계속해서 어떤 플레이들을 재밌는 요소들을 가미해가지고 아웃풋들을 내고 사람들을 부르고 우리 이거 했어요 계속 샤웃을 하고 그런 것들을 했다 보니까 쟤네는 뭔가 그래도 재밌는 거 하는 팀인데 좀 다른 거를 하는 팀인데 그래도 쟤네랑 맡기면 뭔가 쟤네를 따르는 사람들도 우리를 같이 따라올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 인식들을 좀 줬던 것 같아요. 그게 이제 초창기 가장 1기 펩스에서 했던 브랜딩 플레이였던 것 같아요, 사실. 그 부분에 사실 모자이크부터 펩스의 1기, 2기에 접어들기까지 예신이 역할이 굉장히 컸다고 저도 되게 많이 인정하는 부분이고 우리가 모자이크를 하면서도 그렇고 펩스를 처음에 시작하면서도 그렇고 늘 생각을 했던 게 착한 게 왜 촌스러워야 돼? 착한 건 왜 멋없다고 인식이 돼야 돼? 그리고 쟤네는 왜 재미없다고 느껴져야 돼? 라는 게 가장 거의 최우선순위에 있었을 만큼 중요한 가치였거든요. 요거 진짜 좋은 얘기하고 멋있는 이야기하고
그리고 사회적 가치를 이야기하는 거에 있어서 더 멋있어야 돼 사실. 그리고 더 힙하고 그 사람들 이 이야기를 모르는 사람들까지 관심을 가질 수 있을 만큼 이게 조금 더 한번 튈 수 있어야 돼라는 그 생각들이 되게 세게 갖고 있었어가지고 우리 내부적으로는 그 디자인적인 논의를 남들이 봤을 때는 아마추어 같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엄청 예민하게 봤어요. 저는 그 미감에 있어서 촉각을 엄청 강하게 날세우고 있었던 걸로 기억해요. 사실. 맞아. 그러니까 그 당시에 그런 것들이 진짜 사실 없었던 건 아닌데 진짜 관공서 느낌으로만 있고 이러니까 진짜 안 보고 싶었고. 그러니까 결과물이 진짜 엄청 멋있고 그런 걸 떠나서 어쨌든 우리는 그거를 진짜 신경을 많이 썼고 노력을 많이 했었지. 그리고 실제로 어쨌든 나 다른 사람들 피드백은 다 무시했어도 예차는 그래도 그러니까 형이 해주는 피드백은 가끔씩 약간 비수처럼 꽂히는 게 있었어. 나도 아는 내 구린 포인트를 가끔씩 얘기할 때가 있으면 아씨 하면서 어쩔 수 없이 고치고 뭔가 그거에서 성장이 되죠. 그니까. 근데 그런 측면에서도 브랜딩이 있지만 어쨌든 그런 측면 말고 결국에는 어쨌든 영상을 하는 스튜디오고 그러니까 다른 스튜디오와 차별되는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나는 지금 이 스튜디오 펩스라는 브랜딩이 됐다고 생각하긴 하거든. 그러니까 그 당시에도 너무 그림을 잘 뽑는 스튜디오들은 많았어. 진짜 계속 생겨나고 있었고 막 3D를 섞기도 하고. 근데 우리는 사실은 좀 담백한 편에 속했었거든. 근데 이제 그걸로 어떻게 자리를 잡았고 승부를 봤는지 또 그래서 거의 처음 펩스에서 더 승부를 보고 싶었던 부분은 의도치 않게 그리고 어쩔 수 없이 우리가 잘하는 부분이 인터뷰이기 때문에 인터뷰를 베이스로 한 영상들로 승부를 보았던 거는 사실이고요. 그냥 처음에 돈이 되는 작업들로 치자면. 근데 조금 더 잘하고 싶었던 거는 이제 펩스를 시작하면서 스스로 이제 사업적인 포지셔닝을 이렇게 가야 되겠다 생각했던 게 있었어요. 뭐냐면 이미 DSLR 들고 영상 찍기를 시작한 사람들 굉장히 많았고 그걸로 정말 멋있는 뮤직비디오들을 만들어내는 뭐 VM 같은 사람들도 비슷하게 시작했던 사람들이니까 진짜 잘하고 멋있게 하는 사람들이 진짜 많아졌다고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반면에 또 이미 그렇게 홍수처럼 많아졌기 때문에 누구나 카메라를 들면서 진짜 싼 값의 영상들을 후다다다닥 공장처럼 찍어내는 사람들 정말 많아진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떤 포지션을 잡아야 될지 고민을 하다가 완전 TBC급은 우리가 당장 하지 못하지만 TBC 바로 밑에 있는 힙한 브랜드들의 TBC와 근접해 보이는 형태의 바이럴 영상들 혹은 브랜딩 영상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선점하고 싶다. 그거를 진짜 많이 하는 팀이 되고 싶다라는 작전을 좀 가지고는 있었고 그런 작전을 성공시키기 위해서 머릿속에 좀 다양한 고민들을 했었죠. 네, 그러다가 되게 기점이 세게 됐던 순간이 하나가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 저는 이제 모자이크 때부터 이런 저런 데서 불러줘서 인터뷰를 당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었으니까 그런 매체랑 뭔가 재밌게 해볼 수 있는 게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늘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어느 날인가 보니까 볼드 저널이라는 아버지들을 위한 잡지가 계속 나오더라고요. 근데 약간 미감도 괜찮고 내용도 컨텐츠들도 괜찮았어요. 그 잡지가. 근데 그 당시에 제가 결혼을 하고 둘째까지 이제 막 나왔던 상황인데 저희 장인어른이 환갑을 맞은 시점이 있었어요. 근데 환갑이 됐는데 그 처갓집에서 같이 이제 논의가 시작이 된 거죠. 아버지 뭘 해드릴 거냐. 그래서 다른 데들 보니까 온 가족이 다 같이 태국 같은 데 가서 리조트에서 뭐 편하게 쉬고 오고 그런 것도 있더라. 그런 얘기를 하는데 우리 집에만 깐난쟁이 둘이고 처형네도 깐난쟁이 둘인 거예요. 하나인 거예요, 하나. 그 애 셋 데리고 거기 가가지고 하면 지옥이나 다름없는 거야. 특히 할머니 할아버지한테 막 앵겨 묻고 하면은 이제 놀지도 못하고 쉬지도 못하는 상황이 될 거라는 게 이제 서로 이야기가 나와서 근데 그 전해인가 전전해인가 제가 아이슬란드를 사람 또 사람이라는 뮤지션이랑 같이 한 바퀴를 돌았었는데 그때 기억이 진짜 너무 좋았었거든요. 그러면 장인어른을 모시고 내가 아이슬란드를 한번 다녀오면 어떨까? 라는 얘기를 한 거예요. 뭔가 좀 힘든 느낌인데? 좀 그러니까 그 조합 자체가 특이하잖아요. 상상이 안 되잖아요.
근데 그 이야기를 꺼내고 나니까 와이프도 그렇고 처형도 그렇고 오케이 그래 갔다 오라고. 그럼 너 아빠 너무 한 번도 안 해본 경험인데 얼마나 좋겠냐고. 그렇게 해서 그 이야기를 혼자 가지고 가면 어차피 그냥 내 기록밖에 안 되니까 이거를 기회로 좀 삼아보자 싶어서 항상 이 엮을 생각을 항상 한다는 거. 늘 엮을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볼 때도 볼드저널에 이제 엮어서 노는. 볼드저널에 연락을 한 거예요. 볼드저널에 연락을 했더니 재밌는 것 같다. 그러면 안 그래도 영상들도 좋았던 거 좀 봤으니까 한 편 하시고 볼드저널에 기고처럼 해서 기사를 하나 나가는 걸로 하자. 근데 그 전에도 다른 브랜드도 엄청 연락을 보냈었어요. 근데 답이 안 오는 거예요. 근데 볼드저널 기사화 한다고 딱 받은 다음에 그걸 가지고 브랜드들에 연락을 하니까 어디가 연락이 되냐면 파타고니아랑 연락이 돼서 거기도 아람이가 있었잖아 또. 근데 파타고니아에. 맞아요. 근데 그렇긴 했는데 그 있었지. 맞아. 그래서 우리 그렇게 겹쳐서 연락은 못 받았고 그 시기는 아니었어요. 어쨌든 그 파타고니아의 또 다른 마케터분이랑 연락이 돼서 현품 또 지원을 받고 에어비앤비도 연락을 해서 에어비앤비에서도 에어비앤비 코리아에서 빠른 플레이다. 요즘의 플레이다. 그치? 그거가 그리고 고프로에서 연락해서 고프로도 또 받고 최고의 협찬을 얻고 가게 된 거네요. 그렇죠. 꼭 필요한 누구나 알 만한 브랜드들을 등에 업고 그 숙소, 여행을 옷, 장비 딱 받고 간 거예요. 의식주가 해결돼서 간 거네. 떠났죠. 근데 그 당시에 또 제가 기억나는 거는 드론이 처음 나왔어요. 그 당시에. 근데 어쨌든 이게 두려운 거잖아요. 사실은 처음에 그거 시도를 해본다는 거. 근데 한 번도 안 날려보고 호수공원에서 한 번 딱 뛰어보고 아이씨 이거 부딪힐 때가 너무 많은데 못 날리겠다 하고 내리고 그걸 들고 아이슬란드 간 거예요. 근데 아이슬란드는 부딪힐 데가 없잖아. 부딪힐 데가 없으니까. DJI 그게 나온 거. 네, DJI 어. 드론이 나와서 그걸 하나 사가지고 한 번도 날려보지 않은 채로 이제 들고 간 거죠. 최고의 드론 연습장이다. 최고지. 굉장히죠. 근데 이제 떨어뜨리면 영영 찾을 수는 없겠지만. 근데 딱 그 당시에 와이프가 신신당부를 한 게 있어요. 이거 오빠 프로젝트 아니고 그 장인어른 여행이야. 그거 잊지 마. 그거를 그냥 무조건 100% 거의 다 겹쳐진 채로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3위 1위지. 그래서 사실은 다큐로 찍겠다 생각하면 막 계속 중간중간 인터뷰도 하고 뭐도 하고 밤에 자기 전에도 한참 토크하고 이랬을 텐데 그래서 그냥 그 여행의 최우선 목적은 여행이었고 또 제가 멀미도 많이 하고 해서 운전을 100% 제가 하고 영어도 저만 해서 계속 영어 가이드도 저가 하고 하니까 1일 한 3역 4역을 하면서 다닌 거예요. 그래서 사실 그 촬영은 엄청나게 많은 푸티지들은 있지 않고 잠깐씩 찍고 잠깐 내려서 드론을 엄청 오래 찍고 그리고 주행하는 거 고프로 찍고 그렇게 해가지고 한국 와서 한국에서 인터뷰 해가지고 따라라락 붙여가지고 딱 영상을 냈는데 그 영상이 또 반응이 너무 좋았던 거예요. 하필. 그래서 그리고 반응도 반응이지만 마지막에 이제 붙어있는 여러 브랜드들의 이름이 이제 같이 크레딧으로 올라오니까 인장이 좀 된 거네요. 그게 약간 상징성이 생겼죠. 그래서 그게 우리가 상업적으로 갈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준 되게 중요한 프로젝트였고 개인 프로젝트였지만 그거를 시작으로 사실 브랜드들이 계속 연결이 됐어요. 에어비앤비 코리아에서 처음으로 다이렉트로 제주도에서 진행되는 프로젝트들을 캠페인을 펩스랑 같이 진행을 해서 다이렉트로 계약해가지고 에어비앤비 영상을 제작을 하기도 했고 그 이후에는 뭐 원티드도 이제 힙하게 잘 나가는 그런 HR 관련 채용 관련 그런 브랜드였는데 원티드 영상도 광고처럼 하나 찍고 뭐 29cm 제주 맥주 이런 것들이 연달아서 쭈룩쭈룩 그런 영상을 보고 연락이 오면서 연쇄작용으로 그냥 처음에 생각했던 요 정도 규모의 바이럴 영상 우리가 제일 잘하고 눈에 계속 띄고 싶어 하는 목적을 어느 정도 달성을 하게 된 거죠. 그렇게 해서. 내 생각에는 그게 우리가 어쨌든 그 오히려 진짜 얘기 찍는데 강점이 있고 그걸 너무 예쁘게 가짜지만 예쁘게 포장하는 거는 사실 경험이 많이 없는데 그 묘하게 그게 기업들이 원하는 딱 시기였던 것 같아. 왜냐면 유튜브가 막 나오고 광고가 너무 많으니까 사람들이 광고보다는 광고 같지 않은
콘텐츠를 만들고 싶은 거지 기업에서. 그냥 이거 CF야가 아니라 어떤 기업이 하는 광고형 콘텐츠인 건 알지만 그 콘텐츠를 만들고 싶은 이제 니즈가 많이 있었고 폭발적으로 그때 이제 스튜디오 펩스가 마침 그거를 진짜 잘하는 스튜디오고 많이 해왔고 막 그런 게 없을 때부터 해오던 팀이니까 그게 이제 맞아 떨어져서 그때 이제 이게 회사가 되겠구나 싶은 느낌이 들었던 것 같아. 그렇게 하면서 그런 1차 그런 펩스 1기 어떻게 보면 펩스 1기의 소기의 목적을 달성을 하고 그때 나름대로 만족하면서 살았던 것 같아요. 재밌게 했었고. 그러니까 쭉 이제 어쨌든 펩스 회사로 될 때까지 일을 쭉 해봤고 그때 재밌는 게 많았지. 막 우리 사실 빠니보틀 뭐 각티브 이런 거 볼 때도 우리 진짜 막 라트비아 갔을 때가 언제야? 그게 2011년, 11년쯤 됐겠네. 그때 우리 이제 처음으로 이게 약간 사이드 얘기긴 한데 제주도 가서 형이랑 나랑 제주도 자전거 타고 일주하는 걸 한 바퀴 도는 걸 찍으려고 그랬어. 완전 일주는 못했지만 막 비 오고 이래서 그 과정을 우리가 그냥 찍고 그 당시 유튜브도 없어갖고 비메오 올리고 뭐 네이버 뭐 이런 데 올리고 했었거든. 그걸로 UCC 우리 상 받았던 건데 그 여행자의 마음이라는 이름으로 올렸거든요. 그 타이틀이 여행자의 마음이었는데 이름 좋다. 그런 카피를 좀 굉장히 카피라이터 굉장히 전형적인 카피라이팅이 우리 둘 다 좀 돼. 카피라이팅 좀 됐어. 페이퍼 거의 그 페이퍼 느낌이 많았죠. 페이퍼에도 우리가 계속 언급이 되고 와, 페이퍼에도 많이 진짜. 올리기도 하고 많이 같이 그 비슷한 감성으로 갔었어 그때. 이름 자체가 지금 근데 이제 그거 보고 이제 라트비아에 너 필름밍 하고 하는 어디 있는 거야 라트비아? 난 처음 라트비아는 동유럽이에요. 그래서 리투아니아, 라트비아, 에스토니아가 세 개 나라가 이렇게 묶여 있어요. 발트 발트 삼국. 삼국이라고 해서. 그게 발트 삼국. 맞구나. 근데 이제 비메오에 영상을 올리면 거기도 플랫폼이다 보니까 전 세계에서 같은 카메라 쓰고 하면 서로 왔다 갔다 이 영상 좋아요 하고 막 댓글도 달리고 그런 거거든요. 근데 이제 그 여행자의 마음이 세계적으로 막 이 사람 저 사람이 댓글을 남기다 보니까 많이 해줬네. 그게 빡셌어요. 그러니까 아니 엄청, 그때 유튜브가 있었어야 되는데 유튜브 지금 다시 시작이죠. 그 영상을 보고 지금은 조회수 100도 있는데 라트비아의 필름메이커가 댓글 달아서 가가지고 봤더니 그 사람도 같은 카메라로 막 영상을 올리더라고요. 근데 그 사람이 우리한테 비행기 값 한 명분을 해줬어. 그게 이제 스토리를 설명을 좀 더 해야 되는 거야. 그 스토리텔러 한번 해봐. 그 메시지를 이제 주고 받다가 야 너도 네 영상 진짜 멋있다. 알고 보니까 라트비아에서 700년 된 제일 오래된 교회의 목사님이었고. 또 하나님이 그 목사님 우리 아빠도 목사님이라고 하면서 이제 커뮤니케이션을 하다가 그거 진짜 멋있다. 라트비아 한번 꼭 가보고 싶어요라고 얘기했는데 한 두세 달 동안 이제 연락이 끊긴 거예요. 그러니까 벌고 계셨다. 내가 괜한 소리를 했구나. 내가 괜한 소리를 부담돼서 내가 이런 말을 왜 했을까 하고 있는데 갑자기 연락이 다시 온 거예요. 그러더니 자기가 원래 컴퓨터를 사려고 모아둔 돈이 있었는데 맞아 컴퓨터 살 돈으로 해준 거야 하나를. 누군가가 컴퓨터를 선물을 줬다. 그래서 돈이 생겨서 니네 비행값을 해줄 수 있으니까 한번 와라. 그렇게 된 거죠. 그래서 또 그 여행자의 마음 탔던 그 픽시 2대를 각자 싸질머지고 그 라트비아로 이제 간 거죠. 근데 누군지도 모르잖아요, 사실. 근데 장기 매매 당할 수도 있는 건데 한밤중에 라트비아 내려서 막 담배 냄새 펄펄 풍기는 목사님 라이드 자켓 입고 나와가지고 가죽 잠바 입고 담배 피는 목사님이야. 멋있는 목사님. 네. 그래서 이제 깜깜한 밤에 누군지도 모르는 그 차에 타가지고 벤츠 타갖고
그래서 그 짐을 싣고 어디 진짜 꾸불꾸불 숲속에 들어가서 아예 빛이 하나도 없지 거기. 빛이 하나도 없는 깜깜한 무슨 진짜 옛날 건물에 우리를 내려줘서 고성 같은데. 고성에서 거기에 이제 들어가서 짐 풀고 자고 일어났는데 여행자의 마음이 보통 마음이 아니네. 와 둘러보니까 여행자 마음 2 이름 No Matter the No matter Distance. the distance, no matter the distance 이게 거리가 상관없다. 와. 그 카페 거리의 시인들이지 현재. 근데 이제 눈을 떴더니 이게 무슨 엘프 나올 것 같은 그런 곳인 거야. 숲 속에. 진짜. 밤에 도착해서 더 완전 아무것도 안 드라마틱했던 보였는데 거야, 아침에 아침에. 진짜 깜짝 놀랐지. 그치, 여행 갔을 때 밤에 도착하면 아침이 다르잖아. 아, 그 찬 공기 마시면서 그 목사님이 우리가 인터뷰하고 다니는 사람들인 거 아니까 재밌는 사람 너무 많이 소개시켜줬어요. 와. 세계 2차 대전 겪었던 할머니 소개해 줘가지고 막 그때 찍었던 사진들 막 그 할머니 이야기 이렇게 저렇게 듣고 진짜. 막 러시아 그냥 남자애 막 어. 소개시켜주고 어, 그리고 이제 쫓아다니면 나 무조건 사람들 그려주고 만난 사람마다 그림 그려주고 우리 딱 그게 기능이 확실하네. 형제가. 마음 열고 어. 그래서 막 떠날 때 울려 그러고 와. 우리 막 약간 그 쇼 같은 것도 좀 했었던 것 같은데 저 그 막 한국 음식 해준다고 불고기도 해주고 거기서 파티를 우리가 또 어. 열었지. 근데 파티 어쨌든 열어서. 진짜 한국하고 다른 커뮤니티여갖고 그러니까. 재밌었죠. 음. 그래서 그 전에 제주도에서 찍었던 여행자의 마음도 그 교회 700년 된 교회에서 상영을 해서 사람들 모아서 같이 보고 막 GV 하면서 안 되면 영어 질문 답변해주고 근데 거긴 분위기가 그냥 700년 된 건물이니까 그냥 진짜 막 고성 같은데 의자도 막 요런 거 그냥 다 다른 의자 다 갖다 놓고 다른 프로젝터 의자. 쏘고 보는 거야. 그러니까 어. 그렇게 파티를 했었고 그래서 빠니보틀 곽튜브 얘기 나오면은 늘 와 우리가 너무 빨랐다. 그거 진짜 그냥 아니 저거 재밌어? 나 맨날 그 얘기하고 저거 맞아. 맞아. 여행을 많이 해보면 사실 그분들이 하는 게 어떤 소개라는 걸 알게 되잖아. 사실은. 그리고 그거야말로 진짜 할 수 있는 시기가 인생에 있는 것 같아. 우리가 또 모자이크라는 걸 등에 업고 갔다 보니까 그때도 기획을 좀 가지고 갔는데 뭐냐면 모자이크를 좋아하는 많은 사람들이 우리한테 선물을 교환할 수 있게 선물을 보내주는 거예요. 그럼 그 선물을 들고 가서 거기서 만난 사람들이랑 우리가 이거 한국에서 가져왔는데 와 기획이 좋다. 근데. 너 줄만한 선물 하나 있으면 가져와 내가 돌려줄 거야. 그렇게 해서 선물 교환해가지고 갖고 와서 그 우리 지금으로 말하면 구독자들 팔로워들한테 그거 다시 돌려주고 뭐 그런 재밌는 것들 했었죠. 짱이다. 그러니까 그런 게 나 혼자였으면 안 했을. 진짜. 근데 사람하고 엮는 거 그런 거를 사실 항상 가족이나 형제들끼리도 추억이 없는 사람들도 되게 많잖아요. 짱이다 그거. 그리고 또 지금 진짜 잘된 분들 되게 많아요. 케일, CAY 이의재 대표님, 의재형. 의재 형도 케일은 알죠? 지금 몰라? 어쨌든. 아웃도어에 이제 지금 뭔지 알아. 하고 CAY에 좀 이해했어. 우리나라에서 진짜 제일 잘 나가는 아웃도어 브랜드를 하고 계신 의재 형님께서 그 당시 저 진짜 뭐든지 그냥 막 연락하고 물어보고 뭐 그랬었거든요. 근데 그 형이 재즈팩트 예전에 막 믹스 앨범 같은 것들 같이 관여해서 뭐 곡도 선곡하고 그랬었는데 우리 요거 영상 만들 때 음악 같은 거 선곡 같은 거 좀 해줄 수 있냐고 막 요만큼 보내줘가지고 그때 같이 또 그런 도움도 받았었고 지금 생각해보면 이제는 진짜 정말 다 잘 되셔가지고 너무 감사하고 그러죠 사실. 뭐 그런 추억들도 있습니다. 네. 그리고 나는 그런 거는 이제 내가 연락을 잘 안 나 사람들하고 소통하는 거는 다 맡겨놨기 때문에 잘 기억이 안 나. 그냥 의재형 그냥 우리 같은 카메라 써갖고 막 그냥 같이 뭐 자전거 팀하자 어쩌자 막 이랬던 기억만 나고. 같이 순대 한번 먹고. 아무튼 그래요. 그래서 어쨌든 그 참 추억이 많고 그때 했던 것들이 참 기반이 많이 돼서 지금까지도 뭔가를 기획하거나 할 때도 좀 그래도 거리낌이 없는 게 있는 것 같고. 지금 이제 지금의 펩스. 지금의 펩스. 지금의 펩스는 사실 뭐 규모가 좀 커졌지만 어쨌든 기본적으로는 난 색깔 잘 유지하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그냥 어쨌든 나랑 대웅이 형이랑 또 새로 시작하고 또 새로 시작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냥 뭐랄까 그래도 나름대로 이만큼 키워갖고 또 앞으로 또 더 해야 되지만 뭔가 그래도 인사이트랑 노하우가 많이 생긴 것 같고 또 지금은 진우 형이랑 얘기했을 때도 그랬는데 스튜디오 피봇에 어쨌든 넥스 레벨을 계속 생각할 때 지금은 뭔가 매니지먼트나 이런 거를 신경 쓰고 또 어떤 포지셔닝이나 이런 걸 신경 많이 쓴다고 했는데 그런 관점에서 펩스 지금 이제 또 어떤 새로운 고민들을 하고 있는지 네, 파트 2는 사실은 어떻게 보면 직원들을 뽑으면서 시작되는 게 파트 2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한 5명 이상이 넘어가는 시점, 6명, 7명, 8명 이렇게 넘어가는 시점부터가 파트 2인 것 같고 그 전까지는 사실 펩스라는 이름 안에 묶여 있었지만 개별 감독들이 자기 작업들을 한 채널로 내는 크루 같은 개념이 훨씬 더 컸다면 펩스라는 이름으로 완전히 모두가 하나로 묶여 있는 상태로 직원들도 조직화를 하게 된 그 이기 펩스가 어떻게 보면 회사로서의 펩스의 시작이었던 것 같고 그렇게 회사로서의 펩스를 만들어 나갈 때는 우여곡절 진짜 많았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펩스라는 자아가 만들어져야 되는 거고 내 자아가 너무 세져서는 안 되는 상황들이 계속 생기다 보니까 특히나 감독들을 채용하고 각각 감독의 역할들이 더 명확하게 나눠지는 상황들이 생겼을 때는 저는 PD의 역할이나 대표의 역할들을 해야 되는데 카메라에서 손을 떼고 연출을 안 하는 상황들을 해야 되다 보니까 좀 그런 혼란들도 꽤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 회사로서의 전환을 하는 상황에서는. 근데 어쨌든 그 역할이 꼭 필요하고 지금 무슨 얘기를 어떻게 해야 되지? 잘하고 있어. 그러니까 뭔가 어쨌든 조금 정리만 되면 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 그냥 지금 현재 펩스는 어떻고 또 앞으로 어떤 식으로 해나갈 것이다. 그냥 네, 그래서 펩스는 어쨌든 어느 기점 이후로 회사의 형태로 이제 바뀌었고요. 회사의 형태로 일한다는 건 어떤 개인 작업물을 되게 강조하면서 그런 아티스트들의 합으로 모여진 집단이 아니라 펩스라는 이름으로 커머셜한 일을 하는 것을 가장 메인으로 잡고 있는 상태고 그거를 이제 되게 잘하는 게 우리의 미션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자이크, 펩스 1기 그 전에 했었던 모든 것들을 계승하는 부분이 있다면 저희는 다큐멘터리로 시작했던 게 진짜 가장 큰 강점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다큐멘터리 또 이전에 그냥 순수하게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그 마음 그런 것들이 우리의 가장 큰 강점인데 그래서 저희가 진짜 고심 끝에 이 회사의 미션이자 비전이라는 걸 정해놓은 게 있는데 당신의 이야기가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라는 이야기를 정했어요. 그리고 그거를 거꾸로 바꿨을 때 우리의 이야기가 당신의 이야기입니다. 그게 될 수 있게 살고 싶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잘 할 수 있고 우리의 슬로건? 비전? 슬로건은 그거지. 당신의 이야기야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당신의 이야기를 잘 해줄게요. 근데 우리의 목표는 우리의 이야기가 당신의 이야기입니다가 되는 거지. 우리가 만드는 우리의 크리에이티브로 나오는 모든 것들이 사실은 당신의 이야기가 될 수 있도록 그런 어떤 패기와 자신감으로 좀 더 주도적인 그렇게 나가고 싶다라는 그런 비전을 가지고 펩스는 지금 해가고 있어요. 그렇게 해가고 있고 어쨌든 수많은 쏟아져 나오는 그런 커머셜 광고들 사이에서 우리가 강점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부분은 여전히 정말 진실된 이야기 그리고 다 짜여진 광고 한 편을 찍더라도 더 깊이 고민해보고 그 이야기가 나오기까지 이 뒤에 숨어있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더 깊이 들어가서 더 들어보고 그거를 영상화한다는 거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좀 밀면서 가고 싶은 생각이고요. 네. 그러니까 눈을 말했지만 제너럴리스트라고 해서 얕은 거라고 생각하진 않거든. 어쨌든 한 발짝 더 그러니까 어떤 프로젝트가 되더라도 그렇고
어쨌든 무조건 한 발 더 들어가려고 하는 어떤 그 습관이 결국에는 포지션을 만들었다고 나는 생각하고, 그게 결과물에도 좀 드러난다고 생각해. 실제로 같이 일할 때도 이렇게까지라고 생각 들 정도로 한 번 더 들어가서 고민하는 지점들이 항상 있었고, 그게 이제 어쨌든 차별화된 것 같고, 그게 이야기적인 측면에서. 그런 것 같고요. 그리고 뭐 기존 수많은 프로덕션들이 있지만 사실 그 프로덕션의 역할들이 대부분 같이 고민하는 역할로서 존재한다기보다는 오퍼레이팅 하는 데의 역할이 더 많이 주어지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 클라이언트들이 답답해하는 면들이 있는데, 우리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야기가 되고 대화가 되고 그 고민들을 같이 나눌 수 있는 사람들이라고 인식이 되다 보니까 그런 면도 꽤 큰 장점인 것 같고, 그리고 우리의 조금 더 나아갈 방향이라고 한다면 이 조직적 차원에서 이 DNA를 잘 탑재가 돼 있는 상태로 누구 한 명이 다 빠져나가더라도 이 시스템으로 잘 돌아갈 수 있게 그거를 잘 정돈시키고 구조화시키는 거, 그 고민이 어쨌든 늘 제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고민이고, 끌고 가는 사람 입장에서는 진짜 좋은 사람들이 정당한 대우를 받고 본인들이 만족하면서 일할 수 있게 해주는 거, 그게 이제 리더로서는 가장 늘 계속 하고 있는 고민들이죠. 그러니까 어쨌든 옆에서 보면 신기해. 왜냐면 예찬은 부정적인 얘기를 그렇게 막 잘하는 스타일이 아니라서 많이 스킵됐지만, 사실 고등학교 처음 할 때만 해도 굉장히 빡센 상황에 놓여 있었거든. 뭐 대학도 자퇴하고 뭐 이래저래 진짜로 뭐를 할 게 없는 놈이다 이러면서 뭐 집안에서 압박도 상당히 심했고, 그 상황에서 지금은 그래도 많은 사람들한테 성장할 수 있는 어떤 기회가 되는 회사이기도 하고, 실제로 뭐 이미 이 집만 해도 애가 셋인데 어쨌든 거기에 이제 수많은 가족들이 있고 그렇게 삶을 꾸려나가는 터전이 됐다는 것만으로도 나는 되게 신기하고, 어쨌든 거기에 잠깐이나마, 또 잠깐은 아니고 꽤 길게지만 함께 했고 했던 입장에서 계속 옆에서 응원하고 또 하겠습니다. 근데 어쨌든 뭐 1분 요 정도면 될 것 같고, 어쨌든 툭 찌르면 계속 말이 나오는 사람이 옆에 있으니까 너무 편하네. 아니, 최근에 문자를 하나 받았어요. 뭐냐면 또 나왔어. 또 안 찔렀는데도 나오잖아. 봐봐. 하나만 더 할게요. 하나 문자를 받았는데 그 감사 인사를 하는 거예요. 대표님 감사하다고. 그 뭐라고 얘기했냐면, 우리 에디터 이제 직원을 뽑으려고 할 때 쪼르르륵 이제 지원자들이 있어요. 지원자들이 있었는데 저희도 진짜 고심해서 뽑기 때문에 너무 같이 하고 싶지만 못 뽑은 분들이 계실 거 아니에요. 그분들한테 다 따로 한 분 한 분 연락을 드렸었거든요. 너무 감사하고 너무 같이 하고 싶고 언젠가 또 같이 할 기회 있으면 언젠가 꼭 불러드리겠고 하다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분들은 이 씬에 연결점들이 없는 분들도 있는 거예요. 그냥 이게 너무 궁금한데 자기가 갖고 있는 다른 바운더리가 너무 맞는 것 같아서, 뭐 예를 들어서 출판사 일하신 분들도 있고 아니면 마케팅 씬에서 일하신 분들도 있는데 영상 내에서 어떤 에디터의 역할들을 해보고 싶어가지고 지원을 하신 거거든요. 근데 그 접점이 없어가지고, 그러면 우리가 안 되더라도 다른 진짜 에디터가 필요한 사람들이 있으면 내가 이걸 연결시켜야겠다 싶어가지고 연결을 좀 이것저것 시켜드렸단 말이야. 근데 이제 실제로 프로젝트가 하나가 완성이 돼서 끝났다고, 그 첫 번째 프로젝트 끝난 데인 거 꼭 한번 인사를 드리고 싶다고 연락이 온 거예요. 그래서 이거 내가 진짜 이런 역할들 내가 꾸준히 좀 하고 싶다. 그러니까 나한테만 포커싱이 돼서 내가 잘 먹고 잘 사는 거에 혈안이 돼서 내가 하고 싶은 것만 다 해 나간다고 이게 재밌고 잘 살게 되는 거 아닌 것 같고. 맞아요. 다 연결돼 있는 것 같아요. 분명히 아마 그 에피소드를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대용 형님도 분명히 그렇게 사람들 그냥 선의로 즐겁게 연결시키는 일들 통해서 일들이 다 연결됐었던 것 같은데, 그런 재미들을 계속 저는 느끼면서 살고 싶고, 또 한편으로는 어느 정도 궤도에 올라오니까 이 생태계 안에서 제 책임감 같은 것도 되게 많이 느껴지고 있거든요. 뭐 부당하게 느껴지는 어떤 현장의 분위기도 있을 수 있고, 아니면 이 씬 안에서 일하는 방식 같은 것도 될 수 있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조금 더 나은 환경으로 만드는데 애를 쓰고 싶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일이 필요한 사람들을 연결하고 어떤 워크숍을 만들어서 이 씬 안에 있는 어떻게 보면 우리의 경쟁자일 수도 있는 사람들 한 자리에 모여서 같이 얘기하고 다큐멘터리에 대해서 고민하고 우리가 다큐멘터리를 광고하는 방식이 어떤 방식인지 전수를 하기도 하고 그런 것들을 계속해서 좀 이어나가고 싶고 이 전체 생태계가 같이 건강해지는 것도 제 요즘 또 바람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네. 지금 진짜 한국은 저는 다 되게 주목하는 곳이어가지고 연대가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사실은. 그러니까 맞아요. 전 예전에 막 처음 회사에서 되게 많이 배운 거는 저도 되게 좋은 리더분이 있었는데 저희는 다 약간 엑스맨 같았거든요. 애들이 다 애들을 좀 뽑아놓고 저희가 같이 지냈는데 다 되게 훈육을 되게 잘한 것 같아요. 근데 예전에 제가 기억나는 건 그분이 저희는 음악 회사였으니까 뭐 디자이너도 뽑고 음악도 뽑고 했는데 데모가 저희 회사에 되게 많이 왔었거든요. 아메바 당시에. 근데 뭐 한 달에도 CD가 진짜 많이 쌓여 있었어요. 그때 메일도 그렇고. 근데 그거를 그 뭐 다주도 그렇지만 누나가 진짜 처음부터 끝까지 이게 스킵을 아예 안 하고 다 듣더라고요. 근데 그게 되게 대단한 거라고 생각했어요. 리스펙이죠 그게. 네, 왜냐면은 어떻게 스킵을 안 하냐? 저는 그냥 뭐 진짜 3초를 느낌으로 아 이렇게 하고 바로 스킵 이건데 제가 그래가지고 물어봤거든요. 바쁘신 분이 왜 그렇게 하는지 물어보니까 보내준 것 자체가 엄청 감사하다고 딱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그런 곳에서 일하고 성장하면 되게 좋은 사람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한테도 그렇고 사회한테도 그렇고 그렇습니다. 맞아요. 그리고 또 저도 그래서 우리 씬도 그런데 사실 되게 장르들이 많이 파편화돼 있어가지고 그 사람들끼리 또 엮이지 않는 부분들이 너무 많아 보여서 뭐 가령 우리는 광고를 하고 다큐멘터리를 하면 광고와 다큐멘터리도 안 만나지고 뮤직비디오도 완전 딴 세상이고 패션도 다 딴 세상인 거예요. 영상도. 그래서 이 사람들도 같이 서로 믹스할 수 있는 기회들을 계속 좀 만들려고 하고 있고 많이 만나고 다니고 있어요. 조합장이 좀 되셔야겠네요. 네. 끝. 자, 여기까지 지금 몇 시예요?